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방금 하늘 보셨듯이 지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초미세먼지가 최악 상태를 표시하면서 그 밑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 수차례 말씀드리나 아직 이렇게 할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급기야 국민들에게 어디 기가 막힌 아이디어 없냐라고 아이디어를 구걸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실리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한편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진 씨의 부모 피살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새로운 전말이 오늘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주범 김 씨를 체포한 영상을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이 김 씨가 엄마 행세를 하면서 이희진의 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늘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절대 나가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주요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2심 열렸는데 그 2심 재판장이 공판 시작 전에 이례적으로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준비해왔습니다. 칼을 간 거죠. 그러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에 불복하는 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의 불복 태도, 문명 국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피고인과는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 불공정이 정 우려되면 지금 기피 신청하라. 민주당을 향해서 재판부가 메시지를 밝힌 셈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부의 이 발언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1심 재판에 대한 불복 선언은 여전했습니다. 1심이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는 식이었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 여부는 다음 달 11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줄까요? 어제 2심 재판부는요.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김 지사의 이유는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학교 내에 일본 제품들의 전범 딱지를 붙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게 전범 딱지입니다.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얘기예요. 경기도 의회에 27명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여당 소속이 25명이에요. 일본 기업 284곳과 전후에 설립된 일본 기업 제품까지도 이 전범 스티커를 붙이자라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프로젝터기, 학교에 있는 TV, 학교에 있는 스피커, 학교에 있는 컴퓨터 등등에 이 전범 딱지가 붙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곳곳에서 교과를 교체하는 등 반일 감정 자극이 줄 잇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전범 딱지가 뭘지, 이 전범 딱지가 붙은 학교의 제품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검찰과 경찰끼리 일단은 노선 정리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서로를 향해서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실 밝혀야 된다는 거죠. 먼저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결과 경찰은 이렇게 봤어요.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기소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1, 2차 수사 결과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이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화질이 안 좋다. 동일인 여부가 확인 불가하다라고도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는 거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김학의 사건, 검찰과 경찰 조직 간의 묘한 갈등 양상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두 기관이 먼저 노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이진 부모 피살 사건. 반전이에요. 주범 김 씨가 살해 이후에 엄마의 휴대전화로 이진의 동생에게 엄마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야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주범 김 씨는 이씨 부친과 주식 투자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동생이 이진의 차를 판 돈 중 5억 원을 부모에게 줬는데 그 부모가 마침 차 판 날에 5억을 들고 돌아오는 그 순간 공교롭게 현관문에서 기다렸다가 살해를 했다. 알고서 죽인 건 아니냐 하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에 이 김 씨, 주범 김 씨가 편의점에서 체포되는 영상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영상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찰과 버닝썬 유착 의혹도 일파만파.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경 출국 금지된 상황입니다. 압생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종훈에게 공연 티켓을 받은 윤 총경의 부인,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귀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승리 씨가 언론에게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성접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증거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공개했습니다. 과연 승리의 주장, 승리가 공개한 카톡방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첫 소식 새롭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요즘 50대 은퇴자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SK가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직원의 명예퇴직을 없애고 인생의 2막 준비를 돕는다는 거예요. 행복한 조직 철학이 반영됐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퇴를 없애고 휴직을 2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휴직 중에도 기본급을 100% 다 지급한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독특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 SK 사례가 우리 50대 은퇴자들에게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민한 변호사님, 손소 변호사 나왔고요. 정의의 사나이, 민주당의 미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의 정말로 베테랑 기자입니다. 우리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윤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 살펴볼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빨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진 사진 옆에 커져가는 의문들, 그리고 FT 아일랜드 최종훈 회의 뭐가 좋다는 건지, 좋아요. 과연 이 소식들이 어떤 뉴스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참 외교적이지 않은 실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퇴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상에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언어로 인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결례 논란이 오늘 아침 새롭게 일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서 슬라맛 소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건넨 거예요. 슬라맛 소르. 그런데 이 슬라맛 소르가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 슬라맛 소레의 영어식 발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로 건넨 겁니다. 외교 초식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해야 하는 정상급 회담에서 일어나기 좀처럼 힘든 실수다. 더군다나 친남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정부로서는 뼈아픈 실수다라는 거예요. 외교적이지 않은 실수입니다. 이경찬 영산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때 전쟁까지 벌인 사이였다. 갈등이 작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번 결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말레이시아어 통역관이나 제대로 된 대사관 직원이 한 명이라도 기자회견문을 일별했다면 바로 잡아줬을 것이다. 이런 것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몸을 담았었던 박정화 대변인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어느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대뜸 오하요 고자이마스 도저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곤방와 고니치와 뭐 이런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 외교부하고 청와대하고 참모진들이 요즘 왜 저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나사가 좀 풀려도 많이 풀려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가게 되면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의전, 경호, 홍보 등등 해서 한 2달 전에 이미 상대국을 다 찾아가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서 계시는 자리 혹은 꽃을 든 화동이 줄 때 어떻게 이 화동을 격리할지까지도 다 점검할 정도로 굉장히 면밀히 점검을 하고요. 그건 TF팀이 청와대 안에 꾸려지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결정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 외교,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이런 TF팀이 꾸려져서 연설문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심지어는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의 말씀까지도 다 준비를 해요. 근데 저런 일에 실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황스럽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왜 우리 국민들 자꾸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교하고 우리나라 청와대는 기승전 남북 문제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 일면 보면은 하노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잘못되고 난 상황에서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모두 다 북한의 제재를 압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통해서 폼페이오에게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참에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퇴짜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부분 나사들을 한번 다시 좀 조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이 문제를 갖고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아니, 대통령이 챙기셔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까지 공부를 하겠습니까? 대통령 주변에 비서관, 보좌관, 청와대 참모, 그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와 전쟁까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데, 한국에서 날아온 대통령이 우리 총리에게 하필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도 기분 나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된 어떤 의전에 따라서 대우받고 또 그에 맞춰서 상대국 국민들을 대우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인데, 왜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 상대 국민들이 일단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키득키득 웃었을 거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요. 제가 더 뼈가 아픈 건 이런 외교 의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청와대 우리 직원들이나 혹은 외교부의 관료들이 먼저 알아낸 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자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밖에서 그것도.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체크를 해보겠다고 답을 했다는 거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명확하게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예. 하다못해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의원 외교차 이렇게 나가더라도요, 거기에 맞춰서 국회의 해외 의전을 담당하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준비하고요. 또 해당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도 또 의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사전에 계속 소통하고 전화하고 문서를 주고받아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이거는 아까 나사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데 뼈를 다시 추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미세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로 보입니다만 이게 더 큰 어떤 문제로 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것이 작은 문제였을 때 제대로 이를 바로 잡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넨 실수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 순방 때 대통령께서 캄보디아도 순방을 했는데 청와대가 캄보디아라는 국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순방 중이던 캄보디아 소개 공식 청와대 페이스북 글에 캄보디아가 아니라 대만의 문화시설인 국가 양청원의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만도 죽이고 캄보디아도 죽이는 거예요. 박수영 기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 이거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 문화시설 사진을 게재를 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다시 사진을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식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식 트위터에도 이런 외교적 결례를 또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 이 체코를 방문할 때 이제 청와대가 공식 트위터를 영문 공식 트위터에 이렇게 올립니다.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올려요. 예. 체코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다르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된 지 벌써 26년이 됐습니다. 지금 1993년에 벌써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런데 벌써 바뀐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올려서 당시에 상당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체코로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로 방문했을 때 정작 갔을 때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체코를 방문을 해서 총리를 만났서 비공개로 만났던 일도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대형 의전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해 10월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셈이죠. 이 아셈에서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정상들과 다 만나서 외교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는 각 외교 정상들이, 국가 정상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 못 찍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동선이 꼬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제때 못 잡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혼자 이렇게 혼자 원고 연습을 하다가 동선이 꼬여서 엘리베이터를 못 잡아서 사진 찍을 때 못 간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만 없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11월에 또 싱가포르에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만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15분 정도 동안 혼자 기다리고 있던 상황 기억하시나요? 네. 혼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이때 눈을 잠깐 감았다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이 대통령이 자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써서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청와대에 대통령을 보좌할 제대로 된 이 외교 보좌관이 없는 것 아니냐, 아마추어만 있는 거 아니냐. 전문가들의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에 총체적인 뭔가의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1절 경축사 발언 중에서 이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친일파다라는 식의 발언이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전범 딱지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일본 전범의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건데 경기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안에 있는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그런데 이 안에는 니콘도 들어가 있고 하나소닉도 들어가 있고 급기야 전후에 만들어진 일본 기업의 제품까지 무작위로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소속돼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지 빔 프로젝트에 반일 딱지 붙이는 방식은 배타적 민족주의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이것이야말로 낙인 효과다. 마음에 안 든다고 표지 붙이는 행위를 아이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다. 라고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 박사님. 네. 뭐 니콘도 들어가 있고 파나소닉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사 카메라가 니콘이나 캐논 아닌지부터 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저런 전범딱지가 안 붙는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휴대폰을 비롯해서 모든 전자제품 내에서도 일본 전범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그럼 모든 일들에 저런 딱지를 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전범기업과는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또 조례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TO로 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킨 국가인데 이것은 세계 무역기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쯤 됐으면 앞서 문재인 대통령 3.1절 이 경축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빨갱이가 친일의 잔재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친일 반일에 대한 편가르기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짚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 하나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중앙일보 칼럼. 예. 30년 전 히로히토에 절한 김다이추에게 배워라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다이추라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왜 굳이 김다이추라는 표현을 썼냐면 과거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실상 목숨을 잃을 뻔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명운동을 위해서 나섰던 게 당시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눈박이 대일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전범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히로히토 일항의 묘에 가서 사실상 절을 한 모습들을 과거에 포착됐다는 점을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은 일본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었나요? 어렸을 때 일본 영화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문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만들어냈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러브레터를 처음 우리가 막 보기 시작하면서 오겐키 데스까를 외쳤던 그것도 결국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만들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범기업 친일 반일에 낙인 찍히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칼럼에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등장합니다. 그래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조부가 일제 부역하고 자귀를 받았던 혐의로 친일 임명사전 704명의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두고서는 진보 지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주화 운동 등으로 조상의지를 충분히 뉘우쳤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당 원내대표 조부가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조부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근대사, 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걸 절반으로 딱 갈라서 낙인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고요. 이제는 역사와 거대한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거대한 화해를 이끌어낸 건 지금 현 정부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촛불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과거와 단절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으면서 편가르기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려스러워요. 또 마침 교육이 소속돼 있는 교육의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계시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범 딱지를 다 붙인다라는 내용인데 그 딱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좋든 싫든 일본과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잘못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잊지 않게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후에 생산된 일본 기업의 제품까지 전범 딱지로 스티커 붙여서 아이들에게까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게 과연 이게 참 교육의 모습인가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관련된 조례를 낸 경기도 의원들이나 또 서울시 의원들도 나름 고민하신 바가 있으셨을 거고요. 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어떤 계기도 일정 있으셨겠죠. 다행인 건 아직 그 서울시나 경기도의 조례가요,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고.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예, 의회 내에서 더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한 것인지 혹은, 이것도 약한 것인지는 각 의회에서 잘 현명하게 논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른바 전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전범 기업들을 좀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하도록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독일 국민들의 역량이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 세력들을 선택을 하고 또 독일 국민들이 본인들의 그 나치 시대의 만행과 또 2차 세계대전의 이런 전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든 갚아드리겠다라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 전범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나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혹시 하는 이런 행동이나 어떤 조례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 있는 양심적인 시민사회, 양심적인 세력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베가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베가 주장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 내에서도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국민들, 일본의 그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국면들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안방에서만 주장하는 반일, 우리 안방에서만 얘기하는 일제 극복,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김범인 박사님 말씀에 99.9%는 다 맞는 말씀인데요. 0.01%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저 크면서 일본 영화 봤습니다. 일본 영화 봤다? 뭐냐면 은하철도 999 마징가 Z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일본 게임,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일본은 우리와 어쨌든 더불어 가야 되는 그런 이웃 나라이고, 또 그 이웃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되지, 배척하고 단절하고 현해탄을 건너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세력은 아닌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많이 뿜어낸다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없고요. 또 중국 싫다고 이사 갈 수 없고, 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한테 줬던 만행과 피해 때문에 우리가 일본 딴 데로 이사 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합니다. 관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러 가는 이 관제 만능주의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희진 부모 희사의 사건의 미스테리 여러 가지 짚어드렸는데, 어제와 다른 새로운 정황들이 오늘 속속 드러났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이 주범 김모 씨를 검거한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편의점에서 김 씨가 붙잡혔습니다. 그 영상 바로 살펴보시죠. 한 편의점, 파란색 자켓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두리번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사서 뭔가를 결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신분증을 경찰들이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주범 김 씨를 체포한 모습입니다. 주범 김 씨를 체포하는 데는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을 챙겨 달아났던 34살 김모 씨가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 체포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체에 어떤 일이 있냐, 진입면에 약간 이제 경직돼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체포 장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5억 원이 지금 김 씨에게 없답니다. 사라진 5억 원의 행방이 참 묘연합니다. 경찰도 아직 이 5억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희진 부모 살해범, 치밀 범행, 5억 행방 묘연. 첫 번째, 편의점에서 붙잡힌 주범. 그런데 그에게 5억 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5억 원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5억 행방 모르쇠. 지난 17일 체포 당시 김 씨에게는 1,80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해요. 김 씨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평택 창고 보증금, 그러니까 이 부친을 살해하고 부친 시신을 보관했던 평택 창고 보증금으로 1,5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공범 3명과 나눠 가졌어요 라고만 말했고, 그 이후에 진술을 현재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손소 변호사님, 여기서 우리 손 변호사님의 추리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 5억
분명히 김 씨에게 있을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없다, 모르다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은닉 가능성이 있죠. 숨겨놨을 거다. 네, 실제로 현찰이기 때문에 지폐 형태이기 때문에 은닉도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 피해자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체 그 자동차 판매 대금이 15억 원이고요. 10억 원, 그중에 10억 원은 계좌로 송금을 했고 현찰은 5억 원이었다. 그리고 그게 가방에 담겨 있었는데 지금 이 피해자 이야기에 따르면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점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에게 얼마를 나누어 준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범과 나누어 가졌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다만 공범에게 얼마를 줬는지 또 주고 남은 돈이 이제 피의자 소유에 있었는지 또 그 금액을 현재 어딘가에 은닉해 놓은 것은 아닌지 경찰이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찰들의 수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 씨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실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살인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데 강도 살인이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인 또 강도 살인으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얻은 범죄 수익은 꽁꽁 숨겨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입을 여는 순간이 굉장히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이 김 씨가 5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이진 씨의 부모를 살해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서도 묘하게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금 전 이 주범 김모 씨가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경찰서에서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기가 부모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살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빚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했다라고 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살인을 부인하고 있는데 손소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살해 행위를 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러한 살해 행위를 하도록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교사를 한 사람이 더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해 도구를 손에 쥐고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본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면 그건 법적인 그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 저 피의자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 제주국 동포 3명이 이번 범행에 동원된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범행을 할 정도로 큰 마음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그 험한 행위를 하고 악랄한 행위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일을 맡긴 이상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그러한 그 일을 맡긴 이상 직접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현장에서 박소영 기자, 이 주범 김 씨가 나오면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이죠.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이 김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살해를 하고 지난 3주간 뭘 했냐? 그랬더니 제가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일성이 내가 안 죽였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네,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굉장히 순순히 잡혔잖아요. 그때 순순히 잡혔을 때만 해도 이 시부모를 살해했고 시신을 장롱과 냉장고 속에 숨겼다라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을 바꿨고 결국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는 제가 안 죽였다,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박정환 대표님 어제 사실은 우리가 이 김 씨가 몸통이 아닐 수도 있다, 주범이 아닐 수도 없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사실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게 그 범죄를 준비를 해온 거에 비해서 이후의 상황이 너무 허술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억울하다, 내가 안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상황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할 때 있어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뭔가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주범인 척 행사를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막상 내 수중에 5억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진짜
몸통이 있다면 그 몸통과 짰던 그 계획을 심경의 변화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지금 그 범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신이 발견이 돼서 수사가 들어간 뒤에 3주의 그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이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상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그 이 씨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막내 동생과 계속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그 집안에 있으면서 마치 그 엄마인 듯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고, 평택의 시신을, 아버지 시신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손소희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현장에서는 현금 5억이 있었지만 딱 나머지 돈 말고라도 일단 이 차 판 금액만 해도 10억이라는 금액이 또 어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3주 동안 이 김 씨는 또 다른 누군가와 교신을 하면서 이 범행의 최초 목적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여된 사람이 많은 경우에 누가 주도했는지를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처벌 수위도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범행의 동기를 확인해야 전체 관여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범행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이기도 그렇겠습니다만 명확하지가 않은데, 일단 이제 이진 씨 관련돼서 투자 관련된 그런 손해를 본 그런 피해자들의 보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짐작이 최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경찰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중고차 매매 대금, 거액의 매매 대금을 노린 그런 강도 살인이다. 라고 일단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을 가능성도 복합적으로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결국 동기를 따져봐야 된다. 왜 지금 이 피의자 김 씨는 이거 채무 때문에 내가 돈 못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범행의 동기를 밝혀야 도대체 누가 관여했고 또 누가 이른바 몸통, 이 범죄를 주도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이 어디 있을까? 지금 뭐 창고 보증금 내고 4억 정도. 그럼 4억은 어디 있을까? 중국 동포 3명이 4억을 갖고 날랐을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출력물도 한번 살펴보시죠. 완전 범죄 시도 후 모친 행세를 하면서 이 김 씨가 연막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어떤 연막 작전인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김 씨가 25일 이진 씨 부모를 살해한 후에 이 씨의 차남이죠. 이진 씨 동생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엄마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찾아갔지만 현관문 비번이 변경돼 있다는 거예요. 김 씨가 또 이 이진 동생에게 누구누구를 만나보라 라고 마치 뭔가를 이 이진의 동생까지 유인한 듯한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뭔가 이걸 이상히 여긴 동생이 신고하면서 결국은 체포까지 이어진 건데, 바로 이 점, 김병현 박사님. 모친 행사를 했던 이유가 범행 직후에 하루를 이 사람이 집에서 머물렀잖아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진 동생에게 야 어디 가서 누구 좀 만나봐라라고 특정 장소로 이진의 동생을 유인하는데, 이 이진의 동생은 차판 대금, 나머지 대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계좌로 10억을 이진의 동생이 갖고 있고 현찰로 5억을 부모님이 갖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진 씨가 잘 알려진 것처럼 청담동 주식 부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차 한 대를 판 돈이 15억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외에 숨겨진 돈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범행을 꾸몄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곳으로 이진 씨의 동생을 유인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공모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첫 번째 추정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 동포 3명이 유유히 중국으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터폴과 뭐 여러 가지 국제공조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범행을 꿈꾸게 만들었던 거고, 그 3주라는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건 제일 먼저 가족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계속 연락을 할 텐데, 이진 씨의 동생이 충분히 연락을 왜 3주 동안 안 했을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궁금했지만, 그렇게 믿게 만들도록 핸드폰을 가지고 어머니인 척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피의자로 불리는 김 씨가 실질적으로 남아서 여러 가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오히려 했다라면은, 여기가 이 사건 전체를 주도했던 몸통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김 씨가 주범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네요. 그러니까 김 씨가 주범이 아닐 개연성들이 상당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완전범행을 꿈꾸도록 굉장히 이 냉장고에 시신을 넣고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창고까지 빌려서 다 옮기게 되는 과정까지 거쳤는데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오직 이 사람 한 명만 남아갖고서는 경찰에게 순순하게 체포되는 게 상당히 이상한 대목이고요. 저는 중국 동포 3명을 처음에 고용하게 되는 과정도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변 경호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신변 경호를 위해서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무참한 살해 현장에 투입된다는 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거잖아요. 애당초부터 기획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이 다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출력물 3번째 의문점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범행은 부가티를 매각한 한 날 공교롭게 살인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 9일 전에 일찍이 김 씨가 공범을 모집했다는 거죠. 이날 차를 팔 줄 어떻게 알고 9일 전에 공범을 모집해서 계획을 짜고 차를 판 당일 공교롭게 살인을 저질렀던 걸까요? 5억만 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지난달 25일 이희진 동생이 부가티 베이론 15억 중고 판매, 그중 5억 가방에 넣어서 부모에게 전달을 했고, 저희들이 취재해 보니까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었던 일당이 출입문을 여는 이희진의 부모를 덮쳐서 내부로 침입해서 살해한 후에 5억 든 가방을 갖고서 사라졌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살인 9일 전에 지난달 16일 구인 사이트에 경호 인력을 구한다를 게재하고 이게 이진 동생이 차 팔기 9일 전. 어떻게 알고? 3번이나 이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공범 중국 동포 3명과 부천에서 처음 만나고 이틀 뒤 서울에서 한 번 더 만나고 그리고 판매 당일에 안양에서 3번째 만남하고 바로 살해까지 저질렀다는 건데 저희 채널A가 지금 이 김 씨가 어떻게 이 구인을 했는지도 좀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김 씨가 이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입수를 했는데요. 글을 올린 게 보시면 2월 16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개인 경호 팀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서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 글입니다. 보시면 경기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팀원을 모집한다. 개인 경호팀은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포 및 외국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쪽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죠.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글도 남겨요. 군인, 운동선수 출신을 선호한다. 이런 글도 남기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깡 있는 분 우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월급이 300에서 1000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 성범죄가 있는 사람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한다라고 해서 뭔가 추적을 우려한 듯한 그런 뭔가 전과가 있으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예.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꺼리는 듯한 그런 글도 남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남기고 바로 곧 이어서 이들은 이 중국 동포 3명이 지원을 해서 만남을 갖게 되고요. 9일 사이에 무려 3차례를 만나서 범행을 공모하게 됩니다. 손소 변호사께서 개인적으로 여러 사건을 좀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차 판 당일에 범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살인사건은. 네. 그런데 9일 전에 구직 공고를 띄운 다음에 9일 정말로 짧은 사이에 팀을 꾸려서 3번이나 작전회의를 했다라는 건 이 김 씨 일당이 이날에 차를 판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이 김 씨 일당이 이희진의 동생이 이날 차를 팔 거라는 정보를 과연 누구에게 얻었을까? 네. 우선 단순 보복 목적의 범행이었다면 이 모든 게 우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보복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경제적인 동기가 이제 추가됐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범행이라면 이거는 범행 대상이 누구인지 또 범행을 언제 해야 하는지 또 범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특히 경찰 좀 전에 그 자막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직까지 이 중고자동차 매수인, 중고자동차를 이제 산 사람, 새로 산 사람, 그리고 또 중개한 사람과는 이번 사건의 어떤 그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그 뒤집어 본다면은 경찰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의심이라는 게 구체적인 그 혐의가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그 가능성은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실시심사 받으러 가면서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한 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범죄를
누군가 주도했을 가능성, 몸통이 따로 있을 가능성, 또는 두 번째는 나는 이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 정보를 알려주고 부추겼을 가능성, 또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범행까지도 범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 중에 누군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줘서 실제로 행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체포돼서 여러 가지 그런 사법 절차를 진행할 단계에는 모든 게 다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의자가 오늘 법정에서 이제 어떤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어떤 이야기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나마 좀 이 사건의 어떤 그 파편적인 진실이라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의 여러 단서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내용, 취재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금 전 김 씨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승리 씨입니다. 승리 씨가 이번 경찰 조사 중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습니다. 승리 씨의 입장 바로 살펴보시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것이다 라고 승리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란 여론으로 만들어졌다.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땄다고 하거나 돈 사진 보낸 건 다 허풍, 거짓, 자랑질하려고 있지도 않은 얘기였다. 호텔에 확인해보면 나온다. 억울하다 라고 승리 씨가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 승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시면요. 2015년 11월 18일 이 여성들을 소개해 주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씨와 김 대표 간의 대화인데 김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그때 말했던 그 2번, 4번, 5번도 좀 소개해달라. 2번, 4번, 5번 여성들입니다. 그러자 승리가 네 그럼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산다는 소문이 있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승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김 대표가 그거 상관없어. 그냥 사업상 필요할 때 도움받으면 되니까. 김 대표는 난 여자 사귈 시간 없고 별 관심 없어. 그냥 동생들을 사귀며 지인들이랑 모임에 같이 참석하게 하려는 것이고. 승리가 네 알고 있습니다. 승리 씨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니켈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러 간다면서 동행할 미모의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여자 없이 승리와 둘이서만 인도네시아에 갔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승리 측이 입장을 밝힌 건데 박용진 의원님 글쎄요. 지금 승리 씨가 추가로 공개한 카톡을 보면 특정 여성을 승리가 언급하면서 그 여성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산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시냐. 뭐 여전히 여성을 알선하는 입장은 좀 변함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경찰 수사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받으셔야 될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짙게 드네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또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는 그냥 전형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인데요. 저는 승리 씨가 지금 내놓고 있는 저 카톡 내용을 보더라도 억울하겠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드는데요.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든다? 네. 본인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오히려 탁 꽂힌 건 탈세, 그다음에 경찰과 유착관계 이런 거 정말 억울한데 그리고 성매매 이런 거 도박도 전혀 아닌데 그냥 카톡 안에서 내가 그냥 자랑질한 건데 지금 이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탈세가 오히려 본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착관계가 더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버닝썬에서도 나타나고요. 더 큰 뭐 대기업에서도 나타나고요.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권력 혹은 퇴직자들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사업과 이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세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권력과 유착관계든 다 특혜를 위해서 혹은 탈법을 위해서 그리고 규칙을 어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걸 가리기 위해서 다른 연예인들의 어떤 핫한 이야기들을 꺼내가지고 눈을 흐린다든지 언론의 관심을 딴 데로 흘린다든지 저는 여기에 오히려 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 플레이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디펜스용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승희 씨의 카톡방에 있었던 인물 중 FTI랜드 최중훈 씨 음주 사건을 경찰에게
무마를 부탁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최종훈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본인의 이 경찰 조사 인터넷 뉴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것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최종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사진, SNS에 이런 사진들이 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좋아요를 보니까 105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누가 눌렀는지를 또 열람을 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람을 해봤더니 최종훈 본인이 고개를 숙인 사진에다가 좋아요. 최종훈 님이, FT 아일랜드 최종훈 님이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라는 것이 떠서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훈이 사과한 장면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단 변화 없으세요? 다 정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정확한 게 없습니다. 좋아요 누를 때냐? 과연 진심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종훈 그리고 경찰의 유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총경과 함께 골프를 쳤던 인물 중 한 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배우 박한별 씨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박한별 씨가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수민 기자, 박한별 씨가 어떤 입장을 냈나요? 네, 박한별 씨 그동안 그 남편이 계속 남편이 유모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인석 대표인데 이 대표가 이번 일에 연루가 됐을 때 항상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남편 일이어서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윤 총경과 그 박한별 씨 부부가 부부 동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죠. 박한별도 윤 총경은 알고 있었다. 그렇죠. 부부 동반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한별 씨가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요. 남편의 과거 일의 저와 무관하며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든 논란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고개 숙여 사과한다. 하지만 약속된 드라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이후에 삶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박한별 씨는 자신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남편 일이어서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그런 입장을 밝혔고 일부 네티즌들은 박한별 씨는 부인인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좀 언론에 노출돼서 비난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동정론까지 일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박한별 씨가 그 로비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네티즌들이 더 분노를 하고 그러면 뻔히 그걸 남편과 유착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고인 신분이지만 결국 박한별 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이 저희 출연할 때마다 자주 했던 말 한번 하면서 좀 환기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자 버닝썬, 밝혀내자 검문유착. 이 포스터 대회 있으면 1등 줄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전직 조폭 반장 출신, 도시구조 수사반장, 백희종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조폭 반장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 바로 조폭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전주 조폭 3개파 33명이 일망타진 검거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가운데 두 개의 이제 조폭 소속된 조직원들이 서로 1대1로 싸우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1대1로 싸움을 시작했지만 그 뒤에 보면 본인들이 갖고 온 이른바 연장들이라고 하죠. 연장들로 무장한 조폭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와서 이렇게 보시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욕설과 비방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일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도 저희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술집, 전주에 양대 조폭이 있다고요. 한 판은 월드컵, 2002년에 생겼나요?
다른 한 파는 나이트파. 월드컵 5명, 나이트 9명.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난투극이 붙었는데 두 조직의 선배들이 뭐 나름 중재를 했던 모양이에요. 야, 너네 이러지 말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이 정정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항복하고 사과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날 밤 10시쯤 각 파, 월드컵파에서 2명, 나이트파에서 2명씩 선발합니다. 1시간 동안 1대1로 맨주먹 싸움을 붙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월드컵파 10명, 나이트파 13명이 검거됐는데 그 와중에 또 월드컵파 2명은 도망갔어요.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상황. 자, 백 팀장님. 네. 이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폭반장에서. 제가 2000년도초에 강남거리에서 조폭반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주에는 3대 패밀리라고 하면은 월드컵파, 나이트파, 오거리파 이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파가 가장 전주권에서는 이제 유명한 조폭, 월드컵파, 오거리파, 나이트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 중순경에 나이트파가 운영하는 주점에 월드컵파 조직원을 친구로 둔 여성끼리 이제 왁자지껄하게 놀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냐? 우리가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남성들이 있는 탁자에 가서 술을 얻어오는 게임을 합니다. 여성 두 분이. 안 그래도 옆 테이블에서 우리가 누군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기분 나빠했는데 나이트파가 약간 술 취한 여성이 와가지고 오빠들 술 좀 줄 수 있어요라고 하니까 거기서 폭언과 욕설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져 전화를 하는 거죠. 월드컵파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러니까 월드컵파 조직이 감히 내 여자친구를 건드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장을 가지고 몰려오는데 숫자가 5명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여기서 월드컵파가 약간 패했어요. 5명이니까 수적으로. 나이트파는 9명이었고. 무슨 서부의 총재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어비트레이션이라고 알죠. 중재. 어비트레이더.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 어른이 없어요. 정치판에도 어른이 없다고 난리가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밤 10시에 우리가 맞짱을 뜨자. 소위. 한판 붙자.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은어로는 마사지 뜨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이제 2대2 한 명씩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 한쪽이 깨졌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월드컵파가 졌다라고 합니다. 월드컵파는 계속 졌네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라이벌전이 붙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주 안산경찰서가 첩보 수집을 해서 이제 범죄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검찰과 협업을 정말 잘했어요. 1년간. 작년 4월부터. 그래서 조직원 33명, 3개파 구속 기소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정말 이번에 경찰이 자료 채증을 잘했다. 우리는 또 범죄단체 구성이나 활동에서 지휘를 잘했다. 이게 스스로 자아자찬이 아니라 검경과 협업을 잘해서 전주권의 조폭을 일망타진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직원들이 보면 대부분 20대인데 범죄 경력을 합쳐보니까 370개. 전과가 무려 370개. 적어도 이제 이 친구들은 별이라고 하거든요. 별을 많이 딸수록 좀 세력을 확장하고 높은 지인데 행동 강령이 또 화제가 됐죠. 선배는 하늘이다. 선배는 하늘이다. 그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무조건 복종한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바로 1년 선배한테는 45도, 그 이상 선배한테는 90도 인사를 해라. 각도가 다르군요. 네, 폴더폰으로 하라는 거죠. 이런 형태인데 결국 이런 걸 행동강령까지 다 채집을 해서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흥미진진한데 이 조폭들의 은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 조폭 반장 출신이다 보니까 좀 생생하게 이 조폭들의 취재 수첩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3대 조폭 중에 오거리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거리파 사건도 지금 오늘 들어와 있어요. 함께 보시죠. 전주의 3대 조직 월드컵파, 나이트파, 오거리파. 그 오거리파. 뭘 쳐다봐. 행위 폭행. 탈퇴 희망한 조직원 때린 조폭. 지난해 6월 오거리파 조직원 A씨가 길거리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을 때렸어요. 피해 남성 친구 2명이 항의하자 조직원 4명이 달려들어서 목검 등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조직원 B씨 등 3명이 숙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후배를 폭행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오거리파 조직원 10명도 검거를 했네요. 백 기자님. 네. 사실은
이 오고리파도 뒤질세라. 택시를 타고 가다가 행인이 쳐다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내려서 뭐 둔기로다가 머리를 때린다라든가 또 폭력을 행사를 이제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강남권에 근무할 때도 이제 전국의 조폭들을 많이 관리하고 또 뭐 직장을 하고 했었는데 보면은 각 지역에서 전국에 몇 개 조직이 있냐면요. 200여 개 조직에 약 5,000명 정도가 조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았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간심, 관리대상 조폭, 비관리대상 조폭 또 하나가 있어요. 추정 세력이라고 있습니다. 예. 추정 세력이 더 무서운데 소위 말하면 얘네들 말로 논두렁 조폭이라고 하죠. 논두렁. 예. 소위 말하면 정통파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200여 개 조직의 5,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조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진화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영어도 좀 잘하고 IT도 잘하고 이런 어떤 휴대폰 조작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M&A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진화된 그런 어떤 업소를 하고 뭐 기업체 M&A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주식 어떤 그 조작도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종종 뉴스에 뜨는데 사실은 지금 조폭이 워낙 어떤 이런 대결이 있으면 와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물밑에서 이런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지금 조직이 되고 있다라는 첩보가 많죠. 조폭 반장하실 때 백반장이 뜨면 조폭들이 그래도 많이 무서워했죠? 뭐 이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력반 저희가 할 때는 그 당시 강력반이 보통 한 2개 반밖에 없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보면 그 조폭들이 얼굴을 다 익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간에 소위 말하면 방범 활동을 하러 이제 새벽 4시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오시면은 건달들이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폭들의 범죄 세계를 이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해서 또 요즘 그 경찰에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유착 잘못해가지고 유착됐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조현호 청장이 그 당시에 하여튼 조폭이나 업주하고 관련돼서 전화 통화만 나와도 이렇게 뭐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형사의 생일을 잘 몰라서 그랬다 하는 그런 이유에 그 찌문이 또 있었죠. 첫 번째 조폭 얘기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 바로 살펴보죠. 오대산으로 갑시다. 택시를 타서 승려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강원도로 갑시다. 무이푼 스님 알고 보니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2시 15분쯤 광주시 한 도로에서 승복 입고 택시에 올라탄 A씨가 운전기사에게 오대산으로 갑시다. 월정사로 갑시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뭔가 수상한 거예요. 일단 술 냄새가 났어요. 스님한테. 약주하십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장거리 운행요금 내실 수 있으세요, 스님? 이라고 묻자 이 스님 행세를 한 남성이 점잖게 이렇게 말해요. 사는 산이고 물은 돈은 지금 내게 없지만 나중에 돈 생기면 계좌로 붙여주겠다. 황당한 B씨가 운행시장 10분 만에 택시를 멈춘 다음에 내리시죠 라고 하차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스님이 안 내려요. 목적지로 태워달라고 20분 동안 버티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게다가 가지고 탔던 음식물을 차 안에 뿌리기까지 해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A씨가 과거 돈 없이 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시 타는 등 비슷한 수법 범행으로 전과가 20범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을 스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스님도 아니고 현재 무직이다 이렇게 밝히는데 손수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무방해죄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거죠. 근데 업무방해죄는 그냥 업무방해를 했다고 다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뭐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속임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 아마 그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고 또 음식물 뿌리는 것을 이제 위력 행사로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업무방해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지만 동시에 여러 형벌 규정에 저촉되면 성립되는 범죄는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기 미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 미수? 네, 왜냐하면 처음에 탈 때 돈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랑이 때문에 돈 안 내고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좌로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요금을 사후에라도 지급할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그렇다면 마치 돈을 낼 것처럼 속여서 거기에 속은 운전기사의 차에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돈은 내지 않으려는 그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운전기사가 10분 만에 눈치를 채고 결국은 실제로 범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기 미수가 아닌가. 사기 미수 적용된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니 백팀장님
이분은 도대체 왜 본인이 스님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까, 자꾸? 순복을 어디서? 지금 이분이 이제 보도는 보면 20범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스님 복장을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서,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시주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불교 신자 같은 경우는 스님이 오면은 대부분 애우를 해드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계사 앞에서도 실제 제가 10,000원을 드려보기도 했는데, 예. 그 다음날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또 강원도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업이었군요, 영업.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진짜 스님이 아닌 걸로 예. 판명이 났는데, 통상적으로 스님 복장을 하고 이분 지금 무임승차 무전치식이 보통 한 1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스님 복장 하면은 업소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참 그 고생하시고 수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도 그냥 드리고 택시도 어지간하면 그냥 내려드리고. 그걸 노린 거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갑자기 강원도 월정산까지 가자고 하면 몇십만 원이 나오잖아요. 예.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이상해서 이제 내린 건데, 사실은 지금 저는 이제 조계사 제가 앞을 자주 걸어 다니는데, 스님들이 이런 거 좀 자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구걸행위라든가, 그러니까 시주를 이용해서 굉장히 또 행패 주단 경우도 있어요. 스님이 술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사실 진짜 스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먼 중이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스님에 대한 명예를 굉장히 훼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지를 해서 경찰도 어떤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이 불교계에서도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의 택시 기사분들이 한 30여만 명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면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새벽 같은 경우에 요즘 장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거리를 가자고 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쏘가서 결국은 넘겨봐야 무전치식이나 무임승차로 경범죄밖에 안 받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가려서 이렇게 선임도 태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조심하시라.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이 전과 20범은 결코 스님이 아니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악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악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까요? 박수윤 기자가 오늘의 악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하플 4인방입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도올 김용옥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빅뱅의 멤버죠. 빅뱅의 탑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쌔 보이는 비둘기 한 마리, 이낙연 총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철학자이자 교수인 도올 김용옥이 배우 유아인과 함께 진행하는 KBS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해방과 신탁 통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김일성 전 수석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괴뢰라고 한 건데요. 먼저 방송 당시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둘 다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 괴뢰예요, 괴뢰. 퍼핏, 괴뢰라고 칭하면서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었는데요. 이 방송을 본 시청자는 공과가 모두 있는 전직 대통령을 술자리에서도 함부로 못 꺼낼 말로 깎아내리는 공영방송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역사적 사안에 편향된 관점을 여과 없이 내보낸 공영방송 KBS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 김용옥 교수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해서 괴뢰라고 폄훼를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KBS로 여과 없이 다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발언 살펴보시죠.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는 표현을 방송에서 KBS에서 보도가 됐다는 건데 그의 밑에서 신음하며 자유당 시절을 겪었고 4.19 혁명으로 그를 내쫓았다. 역사에서 이미 판해진 인물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김용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사실은 더 큰 충격은 김배인 박사님. 네. 이게 공영방송 KBS에서 이 말을 여과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다 녹화 방송인데 방영을 했다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거죠.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의 불이 조금 더 거세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이거 녹화방송이라면 충분히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엇갈립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게 어떻게 김일성과 동격으로 두게 되면서 이 비판의 소지를 이어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미국이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1919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1948년으로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역사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뤄냈던 공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4.19 혁명을 촉발시키게 만들었던 부정선거 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다뤄줘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저는 조율 김영옥 선생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본인 스스로가 자유당 시절을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1948년 아니 48년생인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정권을 겪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직 뭐 한 10대가 채 되지도 않을 그 정도 나이였을 텐데 어릴 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는 경험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민의회에서 파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고 이것을 KBS가 여과 없이 내보냈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불이 더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KBS가 1박 2일 문제도 있고 이번 김영옥 발언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지난번 김재동 씨 뭐 발언도 여과 없이 내보내서 KBS가 논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오늘 그 김영옥 교수가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얘기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그 시청료를 내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밖에 보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방송에 대해서 체크를 물론 합니다만은 그거와는 별도로 방송 자체 내에서도 시청자위원회나 아니면 안에서 여러 가지 자정 기능들이 있잖아요. 과연 지금 요즘에 KBS가 과연 그런 자정 기능들이 옳게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시선의 그 정 가운데서 공영방송으로서 옳게 기능하고 있고 그게 걸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KBS 뒤에 보면 이런 게 쭉 붙어요. 이 프로그램은 국민 여러분의 시청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예. 그 시청료에 대한 책임을 KBS가 꼭 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념 편향적으로 요즘 방송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선생님 교수가 한 말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팩트냐, 그리고 이게 공영방송 나가는 것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응은 어떤 거냐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4.19, 독재,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권력자, 그리고 사실은 미국 친미적인 어떤 행동, 해방 이후에 그렇게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친일파들을 등용했었던 문제, 이런 등등의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만, 김병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1919년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역할, 대통령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프레지던트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 역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우리 조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인물 최초죠.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실시한 차기 조선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냐 또 1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분단된 정부이긴 합니다만 그 분단된 정부에서도 또 그 대통령을 맡았고요. 지금도 국회에 가보면 대한민국 재헌국회 의장으로서 국회 안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 어두운 면, 그리고 그가 우리 역사에 걸어왔었던 면, 이게 다 있는 거죠. 그거에서 한쪽 팩트만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문제를 드러낼 때요, 학자로서 그다음에 역사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일방적인 강연 형식의 토크 방식에서 이렇게 한쪽 이야기만, 만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도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아인이 그렇지 않은 다른 팩트를 쭉 나열하는 균형 맞추는 게 진행됐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렇게 됐더라면 내보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채로 나왔다고 한다면 KBS가 아쉬운 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걸러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다른 프로에서 보다 더 엄밀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그것만 다 지워요? 거기 딱지 다 붙여서?
저는 그렇게 가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왜 제가 국회 저희 강북을 지역구 주민들 오시면 국회 투어를 다 해드리는데요. 꼭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를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측면을 반드시 보여드리고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두 번째 핫플 소식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인터넷 게임 방송 BJ 등 8명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자전거 경음기와 응원 나팔 등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서 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 이들은 브로커에게 이 같은 수법을 전해 듣는 대가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불했는데요. 병무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최근 7년 동안 청각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은 1,500명에 대해 재조사하는 등 일시적 청력 마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천외요. 네. 한편 빅뱅 탑이 이번엔 수상한 병가로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은 지금까지 19일의 병가를 내고 다른 복무요원보다 병가를 낸 일수가 평균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탑이 근무 중인 해당 구청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 연예인 특혜는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탑은 공황장애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가 일수 중에 15일은 추석 등 휴일과 붙여 쓴 것으로 확인이 돼서 특혜 의혹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GD도 그렇고 김弁박사님, 탑도 그렇고 휴가가 다른 사회복무요원보다 3배가 많고 특히 탑만 추석에 붙여서 쓰고 뭐 연휴와 붙여서 쓰고 이럴 거면 군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탑은 정말 저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경찰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의경으로 분립대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이 대마초 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마 혐의로 입건되게 되면서 의경의 신분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실 저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럼 더더군다나 자숙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복무를 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썼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지금 현재 빅뱅의 승리 씨와 기타 여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다른 멤버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탑 씨는 어떤 행동으로 국민 앞에 속지 않은 모습을 보일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야, 참 군부대에서 열심히 또 미소 지으면서 열심히 복무 중인 빅뱅의 태양 씨가 갑자기 보고 싶대요. 다음 핫플도 만나보시죠. 무려 16억, 집값보다 더 비싼 세계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비둘기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와, 이렇게 비싸요? 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 이름도 참 럭셔리합니다. 올해 5살이 된 아르만도. 네, 비둘기계의 루이스 해밀턴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경주용 비둘기입니다. 탁월한 방향 감각과 굳센 날개를 갖고 있어서 비둘기 경주 대회 챔피언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아르만도가 비둘기 전문 사이트 경매에 등장해서 치열한 경쟁 끝에 사상 최고가인 16억에 팔린 겁니다. 비둘기 대회 상금이 1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주인은 돈도 벌 수 있겠죠. 또 경주용 비둘기 애호가가 많은 중국인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아르만도의 몸값이 더욱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아르만도를 낙찰받은 중국인 새 주인은 수컷인 아르만도의 새끼들을 경주용 비둘기로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 이거 뭐 투자가 확실하군요. 네 번째 핫플 소개시켜 주시죠. 네. 어제 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일단 감쌌습니다. 야당 의원이 부실 검증을 비판하니까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의 막말을 다 알았지만 김 후보자의 연구 실적과 과거 남북 협상 경험을 높이 사서 통일부 장관으로 제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러 후보자 중에 제일 나은 후보라고 하면서 지명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편향된 대북관과 막말식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네. 자유인으로 사신 기간이 길어서 언동에 때로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지리라 바라고요. 청문회에서 걸르기 이전에 지청 과정에서 걸르셨을 수는 없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의 이 발언이 참 묘한데 문제의 발언을 인정하면서 청문회에서 걸러지리라 본다. 알았지만 다른 후보 중에서 그나마 김현철 후보자가 나았다. 약간 좀 포기하는 듯한 청문회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약간 그런 발언으로 좀 비춰지기도 하고. 일단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거니까 우선 한번 봅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해석하면서 사실은 우리 총리께서 굉장히 요즘 곤혹스러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가 다 진행을 해서 임명을 했지만은 어쨌든 내가 카바를 해야 되는 건 내가 안고 가리라. 이런 마음에서 좀 당신이 먼저 앞장서 나오신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가능해서 그러면서 총리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여러 후보 중에서 제일 낫다고 골랐다고 내가 제청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권력구조 현실상에서 과연 총리께서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제청했으리라 실질적으로 이런 의심점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모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가 다 했나 보죠. 예. 본인이 이렇게 제청했고 그 과정을 좀 서서히 설명을 하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발휘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러면 더 낫지 않았던 나머지 후보가 누군지 다른 후보들은 얼마나 궁금하기는 합니다. 얼마나 누구길래? 김현철 후보자가요. 그 학자로서는 그 학교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고 나름 존중받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잘 소명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6주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는 8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영국의 38살 엠마 씨 예비신부 앞으로 결혼 선물 구두가 왔습니다. 그런데 구두의 미창을 보는 순간 예비신부 엠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비밀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두 밑에 남긴 글에는 딸아, 너의 결혼식에 선물을 주고 싶었어. 이 구두는 내 선물이야. 마법 같은 하루가 되길 바래. 라는 엄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2016년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본인이 죽을 줄, 그래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줄을 미리 예상했던 엄마가 딸 몰래 미리 구두를 예약해놨다. 그러면서 구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메시지를 꼭 구두에 새겨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을 이 딸은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식을 앞두고 이 구두를 받으면서 그제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딸을 위해 남긴 특별한 결혼 선물 구두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습니다. 엠마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엄마의 편지를 발견하고 너무 충격받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내 몫의 편지는 남기지 못하셨는데 이 구두가 그래서 나에게 더욱 특별하다라는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있는 만큼 우리 엠마 씨 부부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